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 불황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수출도 내수도 모두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불안한 마음에 소비자들의 지갑도 다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완료되면 추석 연휴 첫날부터 개천절까지 최장 6일을 쉬게 되고요. 3일의 휴가를 더 쓰면 한글날까지 12일간의 연휴도 가능해지는데요. 통상 휴일에는 소비가 늘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돈 쓸 여력이 없어서 여름 휴가도 포기한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이게 기대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휴가가 너무 길면 돈 쓸 여력이 큰 직장인들은 해외로 나가지 않을까요? 이미 비행기 티켓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미요. 또 하나의 변수는 날씨입니다. 올해 5월 황금 연휴 당시에 늘 비가 내려서 연휴 특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는데요. 태풍의 계절, 이번에 날씨가 도와줄까요?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가 일단 반갑고 들뜨면서도 손익계산을 잘 두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3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 시간에는 해외 농업 소식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무인 판매 매장이 확대되는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요. 존엄한 죽음에 대해 담고 있는 사랑을 담아 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립니다. 오늘부터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격이 오르는데요. 현재 명절 20만 원까지 가능한 선물 가격이 얼마까지 더 오르게 될까요? 최종 가격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얼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살아본대요. 살아있습니다, 저 아직. 예. 뭘 살아서 나왔습니다. 예, 생생하신 우리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네. 살아서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살아계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예. 튼튼합니다.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 네, 맞아요. 와, 여기에 대해 일본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지금까지 중국에 과학적 근거 없는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에 대해서 WTO에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이번에도 세계무역기구 틀 안에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에 중국에서 스팸 전화가 걸려온다면서 일본이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우리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왜 파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 쪽에 전화를 아예 한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계 목소리여가지고 이제 뭐 수신 차단에도 계속 걸려오고 그런 식으로 식당, 관공서. 우리나라는 아니죠. 저는 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으로. 근데 이건 어떻게 알았냐면 그 발신자 번호에 86이 찍힌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국가 번호가 86이니까 중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전화가 오나 보다. 근데 굉장히 수천 건씩 전화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 측은 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보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일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6일째인 29일 날 국제 원자력 기구가 오염수 처리부터 방류까지 단계별로 공개하는 안전성 평가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모두가 정상 수치였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일본 환경성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주변 먼바다에서 지금 이제 채취를 해서 계속 네.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삼중수소 이거는 이제 다액종 제거 설비에도 걸러지지 않는 물질인데 이것도 역시 농도치 이하로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성은 오염수 처리 방류 개시 이후에 몇 달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니터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다시 측정 결과가 나온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다음 달부터 엘니뇨 영향으로 남아시아와 중미 지역에 폭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네, 지금 남미 지역은 겨울철이잖아요. 네? 근데 기온이 40도가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름처럼 그래서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고, 예, 네. 예. 엘니뇨 때문에 남아시아 중미 지역에서 아주 극심한 더위가 앞으로도 찾아올 수가 있고 그리고 남미 안데스 산맥 지역은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엘니뇨는 열대 동태평양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건데 뭐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따뜻한 해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차가운 해수가 돌지 않으면서 기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은 미국 남부, 멕시코 지역은 강우량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미국 북부, 캐나다, 아시아 지역은 가뭄이 발생합니다. 지금 미국의 가뭄, 하와이 산불, 캐나다 산불 다 관련있다 정말. 보시면 되겠죠. 네, 네. 이 엘니뇨 영향 받는 지역은 중미, 미국,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되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이 세계 식량 생산의 60%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 식량 가격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식량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16년까지 엘니뇨 때문에 캐나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뭄 발생했고요. 이것 때문에 6천만 명 이상이 식량 수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편 JP모건 글로벌 리서치 총괄은 흑해 곡물 수출 중단에다가 아시아 쪽 일부 국가들이 쌀 수출을 제한하고 있고 엘니뇨 이렇게 세 가지가 겹치면서 식량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단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의 인도가 지난달에 국내 물가 안정을 이유로 인티카 백미에 대해서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네, 들었죠. 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관계자는 이 조치 때문에 세계 곡물 가격 최대 15%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인도 외에도 다른 아시아 지역도 역시 엘니뇨 영향 받기 때문인데요. 아시아는 전 세계 쌀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게 되는데 인도뿐만 아니라 필리핀, 태국 같은 지역은 강수량이 부족해서 쌀 생산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코코아 그리고 인도와 태국의 설탕,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커피 생산량도 역시 기후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커피도요. 네, 예.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모건 스탠리 관계자는 식량 가격 오른 것뿐만 아니라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국내 GDP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신흥 시장이 무역을 많이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앞에서 인도 정부가 쌀 수출을 제한한다고 네. 언급을 했는데 쌀 수출을 점점 더 줄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세계 최대 쌀 수출국 인도가 자국산 쌀 수출을 계속 줄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쌀 수출 규모가 5위 국가인 미얀마도 이번 달 말부터 45일 동안 쌀 수출을 하지 않기로 아이고, 결정했습니다. 남아시아 국가들이 쌀 수출을 규제하면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지 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인도 상무부가 27일 날 바스마티 쌀을 톤당 1,200달러 이하는 수출하지 말라고 관련 기관에 지시했는데요. 바스마티 쌀은 길고 홀쭉하게 생긴 쌀인데요. 네. 인도, 파키스탄 이렇게 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경작이 되고 인도 정부가 작년 9월 달에 쌀아기 쌀 수출을 금지한 뒤여서 7월 달에는 바스마티 백미도 수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이 얘기가 전부 다 국내 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찐쌀에 대해서도 수출 관세 20%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인도가 작년부터 쌀 수출을 계속 줄인 이유가 이제 뭐 국내 가격 때문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인도가 쌀 수출 규제 조치를 계속 내놓는 건 엘니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후가 나빠지니까 자광이 나빠지고 가격 오르고 그러니까 일단 국내부터 먼저 쌀 가격 잡겠다라는 건데요. 최근에는 올해 10월 달에 수출 관세 부과 품목에 설탕을 포함시킬 거다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좀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인도는 또 설탕 생산 세계 1위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네. 많이
농작물을 많이 생산하는 그러네요. 국가입니다. 그래서 예.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은 내년 4월에 총선 앞두고 물가가 너무 오르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열을 잡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얀마도 8월 말에 45일 동안 쌀 수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와인의 본고장 프랑스가 와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와인을 폐기한다고요? 네. 이렇게 아깝게요? 절 주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예, 예. 네. 좀 아깝긴 하죠. 그래서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뭐 배추 가격이 폭락하면 배추 밭을 갈아엎고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걸 보시면 되겠는데요. 프랑스가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100개를 채울 수 있는 세상에. 양의 와인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2억 1,600만 달러의 지원금을 투입해서 막대한 양의 와인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이게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쓰면서 네. 심지어 폐기하는 거네요. 예, 왜냐하면 네. 이미 생산된 와인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없앨 수는 없고 와인 생산 농가에게 돈을 주고 이제 이거를 폐기를 하게 되는 네. 건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나라 돈 환산하면은 2,8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인 제조 비용은 점점점 올라가는데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와. 그래서 결국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걸 사들여서 폐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수영장 몇 개분이라고 100개. 그랬죠? 100개. 이거 엄청난 건데. 그렇죠. 그 폐기한 와인 그 환경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그냥 네. 갖다 버리나?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 와인 생산자들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나서 이걸 가지고 알코올로 증류해서 청소용품 또는 향수 이렇게 다른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근데 프랑스의 와인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뭐 최근의 일은 아니고요. 네. 프랑스 와인 소비량이 1926년 좀 예전이긴 합니다만 네. 그때는 인구도 지금보다 적었겠죠. 네. 근데 1인당 어쨌든 평균 소비량이 136리터. 1년에. 네, 1인당. 네. 1년에. 이 정도. 136리터. 네. 야, 이거 엄청난 건데? 그러니까요.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1리터씩 마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부럽네요. 근데 이게 지금은 40리터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 죄송해요. 너무 진심이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얼굴이 너무 드러나네요. 같은 마음이에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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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그러면 40리터까지 떨어졌다. 네. 거의 안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안 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네. 40리터가 뭘 안 먹냐 이러시는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소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네. 뭐예요? 예전에 비해서 와인 말고 다른 술을 많이 찾는다는 거죠. 그래요? 맥주를 마시기도 하고 요즘에 또 뭐 꼬냑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좀 소주도 마시진 않을 것 같고, 약간 프랑스 도수가 사람들이. 높은 것도 네.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식당, 술집이 문을 많이 닫았거든요. 그때 매출이 많이 줄었고 그때 안 먹던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도 다시 확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딴 거 먹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혼자 더 먹었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이 되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하고 식료품 가격이 점점 올라가니까 다른 데 소비가 되다 보니까 굳이 술까지 내가 와인을 마실까? 내가 맞아요. 버는 돈은 네.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이래요. 네, 그리고 비필수품에 대해서 지출을 주다 보니 와인 소비도 같이 줄어들게 또 된 거예요. 건강도 생각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와인 소비가 이탈리아 7%, 스페인 10%, 프랑스 15%, 독일 22%, 와. 포르투갈 3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게 유럽연합 눈에 측에서 띄게 감소했네요. 네, 밝혔습니다. 이 프랑스 와인 시장을 연구했었던 한 과학자는 그 교수는요. 일단 프랑스에서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19세기부터 프랑스가 와인, 과일 생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통제하는 게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해외 농업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이요. 매주 수요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최신 사례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다 힘들어하셔서 장사하는 분들 특히 네.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비대면 마케팅의 끝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무인 매장. 네. 아, 주변에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무인 매장을 선호할까요? 네, 우선 뭐 장사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두 개가 있죠. 인건비. 네, 맞습니다. 아, 임대료 그리고 인건비. 네,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고정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게 좀 매력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사실 인건비나 임대료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무인 매장이다 보니까 점포 사이즈는 작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와 같은 설치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매달 뭐 나가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또 직원이 항상 상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객 관리라든지 아니면 직원 자체의 관리도 사장님에게는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소고요. 그래서 초기에 무인 점포라고 하면은 뭐 아이스크림 가게, 뭐 문구점, 밀키트 가게 이런 것들이 가장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던 직원 관리나 손님 응대 대신에 재고 관리 그리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제품이 뭔지 좀 마케팅이나 구성에 좀 더 힘을 쏟으면서 더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많은 사장님들이 관심을 보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1년 전에 한 구인구직 플랫폼의 조사에서 자영업자에게 무인 점포 창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약 67%가 어이구, 네, 네. 이 창업 고민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제 물어봤는데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무인 점포 관심 있다. 맞습니다. 네. 얼마나 이렇게 뭐 인건비나 임대료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지 알 수 있는 조사였는데요. 그래서인지 무인 편의점만 하더라도 2020년에 약 500곳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에는 6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핫해진 무인 매장들이 어떻게 좀 진화하고 있는지 또 무인 매장을 창업하실 때 조심해야 될 점들은 없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불편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침하셔도 되는데. 저도 하거든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다 이해해 주십니다. 이해해 예. 근데 궁금한 게 이 무인화 매장이 그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세계적으로 좀 인기인 거예요? 사실은 이 트렌드가 좀 아시아권에 한정돼 있긴 해요. 아. 왜냐하면 한국의 무인 매장을 소개하는 이제 뭐 SNS 상의 영상을 본 외국인들의 반응이 좀 재미있는데요. 네. 아침이라 목이 좀 메이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구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으면 반나절 만에 매장이 없어졌을 것이다. 이런 댓글들을 남겨요. 네. 그러면서 서로 뭐 반나절이다, 뭐 한두 시간 안에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경쟁적인 반응을 할 정도로 사실 서구권보다는 치안이 조금 안전한 아시아권에 한정된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미 익숙한 형태의 무인 매장이 있죠. 자판기의 형태가 가장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네. 네, 국내만 하더라도 음료나 커피 자판기가 가장 익숙하지만 뭐 지하철 역사 안에는 과자류를 봤어요. 판매하거나 네. 뭐 칫솔이나 위생용품을 판매하는 자판기도 있고요. 최근에는 헬스장과 같은 피트니스 센터에도 단백질 음료나 건강식을 맞아요. 판매하는 자판기를 들여놓을 정도입니다. 저 헬스장 있습니다. 네. 네. 오히려 이렇게 바깥에서 커피나 이런 음료를 사오는 대신에 헬스장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서 더 맞아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용도로 도심 안에 화장품 자판기를 배치하기도 하고요. 음식 중에서 스테이크를 구워서 자판기로 내놓는 세상에. 경우가 있다고도 합니다. 스테이크가 나와요, 자판기에서. 네. 이야, 예. 따뜻하다라고 하긴 하는데 예. 네, 궁금해요. 네. 근데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자판기가 금 자판기였어요. 잠깐만요, 이거 진짜예요? 네, 금 자판기. 진짜 골드바를 있었던 거예요? 네, 실제로 존재하는 자판기였습니다. 저는 무슨 이벤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 국내에서도 이벤트성으로 한번 골드바를 자판기에서 이제 판매하는 것도 하긴 했었는데 두바이는 실제로 있는 자판기고요. 근데 최근에는 빵 자판기도 인기라고 해요. 빵이요. 네, 근데 이거는 돈 내고 뭐 그 구매하는 빵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마음 편히 가서 무료 빵을 먹을 수 있도록 설치한 거고요. 이게 샌드위치와 같은 식사용 빵을 제공을 하는데 이들한테 기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먼저 선결제 해놓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 리더기도 같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바이죠. 네네. 역시. 일단 근데 국내에서 어쨌든 무인 매장의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무인 매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나요? 네, 단순히 뭐 물건을 판매하는 것보다 또 무인 음식점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음식점? 네. 뭐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는 뭐 무인 라면 가게도 있지만 최근에는 무인 고깃집도 증가하고 있는 와. 추세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셀프 사진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건 많이 봤죠. 네, 지금까지는 사실 잘 꾸며진 공간 안에서 내가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의 성격이었으면은 이제는 면접이나 발표 또 미팅까지 할 수 있도록 장비가 갖춰진 스튜디오가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트렌드로 인해서 면접도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단순히 뭐 재미로 촬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전문적인 촬영을 제공하는 무인 매장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꽃을 고른다. 내가 꽃집을 간다라고 하면은 예쁘게 꽃다발이나 바구니를 만들어주는 분들이 계시는 매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꽃집도 무인으로 운영된다고 이게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사실은 그냥 예쁜 쇼핑백을 만들어서 꽃들을 내가 직접 고르고 담아갈 수 있게 했는데 사실 소비자가 직접 포장까지 해가니까 비싸진 꽃 가격을 훨씬 더 저렴하게 책정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소비자들이 무인 매장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응대하는 직원들이 없는데. 네. 의류 매장도 고객들이 많이 방문한다고요. 무인 의류 매장. 네, 맞습니다. 사실 의류 매장에 방문했을 때 부담스러운 부분이 무엇이 있냐라고 소비자들한테 얘기했을 때 내가 혼자 매장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옆에 서서 나를 권유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죠. 옆에 서서 네. 계속 지켜보는 시선이 맞습니다. 불편했다 이런 네.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경험을 한 고객들이 무인 매장을 선호하는 편인데 특히 30대 이하 또 젊은 고객들은 낯선 사람들과의 대면하는 어울림을 부담스러워하는 성향이 조금 증가를 하면서 맞아요. 무인 매장 선호도가 높고요. 그래서 이제 모 백화점의 무인 의류 매장은 전체 방문 고객의 85%가 30대 이하의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응대하는 직원이 있는 의류 매장에서도 매장 입구에 의류 자판기를 설치해서 이런 고객들을 응대할 수 있게 하는 케이스들도 늘고 있어요. 또한 이 젊은 친구들, 카페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 일반 카페가 아니라 무인 카페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도 늘고 있는데 역시 직원이나 사장님의 눈치를 안 봐도 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부하기에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은 모르겠네. 예. 그다지 반갑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무인 매장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작년에 했었는데 그 응답자의 91%가 무인 매장 이용 경험이 있고 그중에 약 절반의 응답자는 직원이 있는 매장보다 오히려 직원이 없는 무인 매장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운영 시간이 또 상대적으로 긴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계산까지 스스로 하기 때문에 뭐 구매까지 빠르게 해서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장점을 꼽는 소비자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무인 매장을 좋아하고 또 자주 방문한다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심지어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는 무인 원데이 클래스 매장이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선생님이 소수의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같이 무언가를 또 만들어보는 재미가 있는 게 원데이 클래스다. 그러니까요. 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을 또 완전히 비틀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원데이 클래스 공간에 가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개인 TV가 있고요. 영상으로. 네, 그리고 네.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강의를 동영상으로 틀어주고 준비되어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직접 만듭니다. 사실 오프라인에서 하는 원데이 클래스의 또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아무리 소수로 진행한다고 해도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그 진도를 못 따라가면은 바로 그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네. 또 온라인으로 내가 뭐 배송을 받아서 원데이 클래스를 듣는 경우에는 집안에 작업 공간이 충분치 않아서 맞아요. 네, 불편하다, 아쉽다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마음이 맞는 친구하고 혼자 혹은 방문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경험이 더욱더 새롭다. 네, 그리고 결과물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상상을 해봤거든요.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종류도 다양해지고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인 매장을 잘 운영을 하려면 어떤 전략을 좀 가져야 될까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몫을 보는 거, 그 목을 보는 거다. 위치. 네, 위치를 보는 거다 이런 건데 경쟁 매장이 그냥 단순히 무인 매장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유인 매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네, 또 그리고 단순한 무인 매장보다는 아이디어가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내는 것도 필요한데요. 사실 투자 비용이 적은 만큼 사실 더더욱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1인 가구가 집안에 공간이 좁아서 아까 원데이 클래스 공간을 찾아가는 것처럼 비좁은 욕실에서 반려동물을 목욕시키면서 또 불편함이 있는 고객들이 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을 셀프로 목욕시킬 수 있는 목욕탕을 창업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여기는 목욕 재개한 반려동물의 예쁜 사진을 같이 촬영해서 올릴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만들어서 SNS 안에는 목욕 시설이 아니라 사진이 잘 나오는 곳으로 마케팅을 한 것도 굉장히 이색적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비대면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과의 소통이라고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무인 매장인데 후기 중에 좋은 후기들은 친절하다는 얘기가 가장 많았어요. 사람이 없는데. 네. 그래서 고객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한테 우리 그 매장에 대한 혹은 내가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후기 시스템 혹은 뭐 포스트잇과 같은 곳에 메모라도 남길 수 있게 하면서 네, 소통을 하게 한 곳들이 친절한 매장이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어떻게 매장을 이용하고 결제하면 되는지 가이드들을 또 친절하게 안내해둔 곳들이 네, 좋다라는 평들이 있어서 아무리 비대면의 끝이다라고 제가 무인 매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라도 결국은 사람의 중점을 두는 마케팅 또 소통을 하는 것에 고민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네요. 네, 요즘 시대와 더불어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수명 연장과 함께 병치레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들어 은퇴자들 가운데 존엄한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책 제목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사랑을 담아 In Love. 어떤 책인가요? 약간의 역설적이기도 한 것 같은데 네. 이 책이 이제 미국에서 2022년도에 출간됐고 올해 우리나라에는 올해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요. 이 사랑을 담아라는 책에는 이제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고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 스스로 떠나겠다는 작가 남편 이야기. 를 담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존엄사를 선택한 작가 남편 브라이언과 작가가 함께 이제 동행 자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인 디그니타스를 찾아가지고 스위스 치리로 가는 한 여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이야기랑 에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세이, 예. 동행 자살 서비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뭔가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택하는 과정들이 이제 동행 자살이라고 여기 이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좀 존엄사라는 주제가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걸 소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좋습니다. 좀 망설이기도 하고 네. 생각보다 근데 읽어봤더니 책 내용이 그렇게 무겁지는 좀 않아서 그래도 소개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우리 또 알고 있는 알랭드 보통 아시잖아요. 이분이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이 어떨지 고민하고 걱정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아름다운 책이다. 가슴 아프고 다정하고 웃긴 궁극적으로는 구원 같은 이 책은 독자를 아주 좋은 방식으로 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네. 제가 보면서 제가 이 책을 읽고 표현을 해도 이거보단 잘할 수는 없을 거. 제가 물론 알랭드 보통이나 동급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모릅니다. 상무님 나중에 책 썼는데 보통을 넘을 수도 있어요. 특별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 보통이 중의적인 의미네요. 네. 소설가 마이크 커닝 말에서도 좀 제가 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얻었던 게 이 책을 읽는 것은 그야말로 탁월한 경험이다. 우리가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솔직히 일반인이 하긴 어려운 경험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어떤 건지 내가 다른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책을 가감히 이제 추천을 해봅니다. 네네. 그 저자 에이미 블룸? 네,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1953년에 태어난 작가신데 작가이자 또 심리치료사이기도 합니다. 1993년도에 데뷔를 했으니까 한 40살에 데뷔를 했네요. 그러니까 소설집 네게로와라는 것들로 이제 데뷔를 했었고 2000년도에는 이제 눈먼 사람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볼 수 있다. 책 되게 멋있죠. 이런 것들로 이제 전미비평가협회 후보에도 오르고 해서 이런 작가로서의 활동도 하는데 임상사회복지사로도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TV 드라마 시리즈
이게 희극 시리즈 같은 네. 코미디 드라마 시리즈 이제 마음의 상태라는 것들에 극본을 쓰고 제작에도 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작가, 심리치료사, 임상사회복지사, 코미디 드라마 극본가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그렇게 무겁지 않게 그리고 또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책이 이제 타임이 선정한 2020년도 최고의 논픽션 1위. 예, 올랐고요. 뉴욕타임즈나 뭐 워싱턴 포스트 같은데 아마존 같은 데서도 올해의 책으로 올라왔고요. 우리나라에는 7월에 번역돼서 출간됐습니다. 야, 저 굉장히 지금 관심이 가는데요. 그 책 내용을 좀 얘기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작가의 남편 브라이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신경외과 의사가 이제 1시간도 채 안 걸려서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이제 브라이언이라는 사람들이 학교도 좋은 학교 나서 상당히 높은 지능 지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단을 해보니까 이제 균형 감각이나 자기 소형 감각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어서 알츠하이머 병이 확실하다. 근데 이게 아마도 한 몇 년간은 진행 중이었을 거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내 에이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몇 년간 수년간 진행돼 왔는데 자기가 그거를 몰랐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서 일단 또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이제 작가로서 이제 방송 대본을 써주면 첫 번째 독자가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보고 이제 지적도 해주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 지나서 봤다가 따라하기 읽기가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안 읽어주는 게 또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선물 같은 거를 사올 때 보면 옷을 선물했는데 자기가 평상시 거의 입지도 않는 옷을 이렇게 선물을 해준 거 그런 것들이 과거 지나보니까 그런 게 증상이었나 보다. 근데 내가 무감각하게 모르고 지나갔구나. 그냥 왜 이래? 그냥 이러고 넘어갔겠죠. 그렇죠. 모르고 지나갔구나 하면서 자책을 하는 마음들도 자기한테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는 알츠하이머병 검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 저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책을 보는 내용 중에 이제 간단한 검사로 시계 그리기 검사라는 게 있대요. 시계 그리기요. 동그란 시계에 1부터 10위까지 숫자를 쓰고 시계바늘을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근데 치매 환자한테 이거를 그려보라고 하면 시계 바늘이 없거나 숫자가 빠지거나 같은 숫자를 좀 반복하거나 아니면 아예 시계 그리기 자체를 거부하거나 거부요? 심하면 아예 뭐 시계 자체를 그리지 못하거나 시계라고 그려놨는데 그게 시계 자체로 보이지 않거나 그래서 혹시나 한번 그려보시면 잘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시계를 잘 그리면 이제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계 검사에 합격하지 못했다면은 어떤 종류든지 인지 장애가 약간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브라이언의 반응이 제일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알츠하이머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나요, 브라이언은? 브라이언이 이제 알츠하이머의 동반대에 있는 그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죽음까지 가는 기간이. 자기는 이제 그런 긴 작별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 결정을 내리는데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한 48시간 정도 만에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 결심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아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을 선행하는 것. 자아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을 선행한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지켜보기 어렵겠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브라이언이 이런 죽음을 선택하기를 원했고 그 과정을 이제 아내 에이미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과정을 좀 책임져 달라. 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브라이언한테 부탁을 받은 에이미가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막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경로의 끝에 디그니타스라는 이제 스위스 7위에 있는 병원을 찾는데도 거의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만에 이런 결정들이 다 내려지고 찾고 있는 과정들이 진행된 것 같은데 그때 책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삶을 중단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직 나 자신으로 남아있을 때 이 삶을 끝내고 싶을 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점점 잃어가기 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굉장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 존엄한 죽음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겠다는 건데 이걸 돕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브라이언 입장은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옆에서 도와야 하는 그러니까요. 아내에겐 좀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저도 책 읽으면서 이제 브라이언은 존엄한데 과연 에이미한테도 존엄한 건가? 그럴 수 있겠네요. 굉장히 상처로 남을 상당히 수 있고. 잔인한 결정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좀 했고요. 뭐 당연히 에이미도 이제 갈등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 책 속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따금 나는 그가 더 좋은 아내,
적어도 다른 아내를 만났다면 그 사람의 결정에 반대하고 남편의 육신이 쓰러질 때까지 그를 이 세상에 잡아두기로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브라이언의 결정을 지지하는 게 옳다고 믿지만 그가 이 모든 준비를 직접 하고 나는 그의 뒤를 새끼 오리처럼 충실히 졸졸 따라다닐 수만 있었다면 마음이 한결 편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본인이 다 이렇게 막 주도적으로 네, 해주니까 어렵죠. 네, 이게. 어렵죠. 네. 물론 그가 스스로 모든 걸 준비할 수 있다면 애초에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아닐 거지만 그쪽에 역설이 있죠.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꼭 스위스여야 하나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주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외신 같은 거 보면 미국에도 이제 존엄사를 인정한다는 뉴스 가끔 들을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책에서나 제가 다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미국에도 이제 뭐 캘리포니아나 콜로라도 같은 주에서 한 10군데 정도에서 존엄사를 인정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책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죽을 권리는 먹을 권리나 괜찮은 집을 소유할 권리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하게 인정이 된다. 다만 권리가 있다고 다 취득할 수 있는가는 아니다.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데 보니까 해당 주의 주민이어야 되고 정신이 일관되고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남은 수명이 6개월 이하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고 사망에 대한 의사를 스스로 밝힐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수명이 6개월 안 남아 있는 네. 사람이 의사를 스스로 표현한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쉽지 않을 것 같고 심지어 이런 대목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자살을 하려면 약이 필요하잖아요. 그 약을 사러 가는 걸 누가 대신해 주면 그분도 처벌을 받는 거야. 스스로 약국 가서 약도 사야 되고. 이게 말기 환자가 죽음을 선택하고 이 독립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이제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죽음을 원하지만 남은 수명이 6개월 이하라는 의사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스위스 치리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스위스에서는 그러면은 아까 그 부분 타인의 죽음을 돕는 거 이 부분이 합법인가요? 괜찮나요? 스위스 법에서 명백하게는 이제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불법으로 보지만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뭐 명시적인 그런 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오긴 하지만 뭐 디그니타스라는 곳에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금전적 이해관계만 있다고 다 해주는 없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건들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보면 이제 노령이거나 불치병 환자이거나 통제 불가능하고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사람. 그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온전한 판단력이 있냐. 그래서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스스로 그 과정을 인지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기반하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를 계속 체크하고요. 중간중간에 어느 과정에서든지 하기 싫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과정은 바로 중단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어쨌든 브라이언은 존엄한 죽음을 택했는지는 몰라도 아내 에이미는 고통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저도 컸을 것 같아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남편이 알츠하이머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만 해도 좀 충격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존엄사까지 받아들여야 되고 그 과정을 자기가 주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갈등이 많았을 것 같고 또 솔직히 이제 또 그 과정을 돕지 않고 또 알츠하이머 환자인 남편하고 또 평생을 또 같이 살아가는 거 그 결정도 만만치 않은 그렇죠. 결정이라서 심리적인 갈등은 되게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족들한테 알리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 과정을 자기가 이제 이걸 돕고 있다는 것들을 알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치리로 출국하기 직전에 이제 그 전에 말하면 또 가족 반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직전에 이제 이메일로 그거를 보내는 식으로 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브라이언이 미리 이제 지시한 대로 작성한 죽음을 알리는 편지를 이제 에이미가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상무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저도 이제 누구한테나 존엄한 삶을 살 권리도 있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있는데 그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잔인하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과연 맞는 선택인가라는 생각들, 나의 존엄함이 상대방한테 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조금은 하면서 이제 책을 덮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랑하는 이한테 어디까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냐.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 책은 이제 사랑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지 잘 보여주는 책 같습니다. 네,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사랑을 담아라는 책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30만 원입니다. 명절이 아닌 평소에는 15만 원까지의 선물이 가능하게 바뀌었죠. 9794님 30만 원 정답 보내주셨고요. 1391님도 30만 원 조금 더 늘린 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라고 보내셨고요. 4975님 아침밥 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셨네요. 어떤 밥을 하시는지 갑자기 궁금한데. 네, 우리 2794님도 식당 주방에서 재료 손질하면서 청취하고 계시다고. 아유, 다들 감사드리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가 곳곳에 내리는 것 같은데요. 빗길에 안전하게 출근하시는 분들 출근 잘 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